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경제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요. 한국 경제 극복하는 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의 둔화를 짚으면서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영업자와 그리고 저소득층,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은 경제의 기초 체력과 관련 있는 문제들입니다. 경제 현장의 눈높이로 현실이 진단되어야 하고 메시지도 이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면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면 대내 메시지도 전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등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특히 경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업인들은 기업과 정신이 살아 숨쉬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면은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기업이 설립된 거지요. 그러나 이윤 추구도 중요하겠지만 윤리 경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가치관이 뚜렷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긍정적인 정신 태도와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직원들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 직원들의 인간 존중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존경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경영진들의 솔직한 태도는 직원들로부터 믿음과 충정을 얻는 이유입니다. 특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자신감은 그 신뢰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가라면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예측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성과 일관성과 예측성이 있다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CEO가 최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전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가 되려면 역시 경영 철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적인 기업가라 하면 인치가 아니라 그 기업의 시스템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져야 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CEO라는 말은 1970년 중반 나온 용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술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과 정신은 기업의 CEO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바로 CEO는 최고 경영자지요. 그러나 CIO도 있습니다. 바로 CIO는 정보 최고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CIO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CEO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CIO와 CEO가 잘 결합이 된다면 최고의 기업을 탄생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CFO도 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를 말합니다. 또 CKO, 최고 지식경영자도 CKO가 되겠고요. 최고 운영 책임자, COO가 되겠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 그리고 최고 기술 책임자, CTO가 되겠죠. CTO도 있고요. CCO도 있습니다. 최고 고객 책임자입니다. 커스터머, CCO, 최고 고객 책임자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CHRO도 있습니다. 바로 최고
HR, 인적 자원 책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기업가의 임원들이 아니겠습니까? 최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원들의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업 임원들 중에 기업에서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그 기업에는 엄청난 막대한 데미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임원들은 윤리 경영을 강조하면서 기업을 철학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받는 CEO, 즉 바람직한 최고 경영자상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이 존경받는 CEO가 될까? 첫 번째입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에도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겠습니다만은 또 최고 경영자마다의 그런 가치관과 철학과 경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십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첫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가들은 인재 육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지금은 글로벌화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서 많은 인재들을 국내 기업에 영입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존경받는 CEO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존경받는 CEO는 미래 그 기업, 미래 예측력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CEO는 조직의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관리력이 있어야만이 이런 것들이 존경받는 CEO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부당 내부 거래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투명한 경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적을 파악해 기업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고 100년, 200년 장수 기업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합니다. 정부는 인구 증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생산 가능 인구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고 그들이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겠고 그래야만이 젊은이들의 출산율도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육이라든가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에서 그런 지방 소도시에서도 정주 여건을 조성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민간 산학, 상호, 협력, 업무, 협약식을 맺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물론 인구 증가를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인구 증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을 매개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전례 없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차량 수요가 급감하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끝물을 침체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7.1%가 감소한 2조 4,2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의 제한 조치로 미래차로 불리는 수소차 등의 부품 조달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와 기아차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위기 상황입니다. 일본의 무역의 보복,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통화 전쟁 등 쓰나미급 대형 악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노사 간의 화합을 통해 어려움을 타개시켜서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다양한 유연 근로제를 두어 국민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노동을 권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직된 주 52시간 체제 도입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사스는 올 6월 한국의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기업들의 연간 9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를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또 주 52시간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오는 2021년도에는 성장률을 0.6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6번째입니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그러한 규제를 완화 정책을 써가지고 경제의 전공법을 사용해야만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노동시장 정책으로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 정부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2019년 예산이 469조인데 내년도 예산은 510조라고 합니다. 무려 40조가 늘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세금 퍼붓기가 아니라 규제를 풀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를 선순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2년간 29% 올린 부작용을 메우니라 무려 6조 원의 세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아우성입니다. 고용 참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00조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달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경기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과도한 복지 예산은 먼 훗날 미래 세대들에게 빚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 낭비를 줄이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높여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감히 주장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